네, 지난 시간에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신실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금 상품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목돈 운영에 적합한 예금, 그리고 목돈 마련,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목돈 운영이에요. 목돈 운영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혹은 뭐 5천이면 5천 이렇게 좀 모아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가 나오죠. 정기예금이 있고요. 양도성 예금증서, 우리가 흔히 CD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표지어음, 그리고 환매 조건부 채권 매도, RP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은 아주 간단해요. 쉽게 말해서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내 돈을 예치를 할 테니 그 기간에 따른 이자를 나에게 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기예금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기예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통장과 증서도 가능해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은행이 많지만 그러나 증서시 정기예금도 가능하다라고 일단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장은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흔히 보는 그런 통장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증서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83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마치 한 장의 수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면에 보게 되면 정기예금 증서, 뭐 홍길동, 뭐 얼마, 금액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뒷면에 보게 되면 이자를 찍는 그런 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기예금 증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은 통장과 증서 둘 다 가능한데 증서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홍길동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기명식 증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무기명식이 되는 거죠. 무기명식 증서가 된다. 둘 다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명일 땐 당연히 실명 확인하겠죠. 그 사람이 맞는가 확인할 텐데 무기명식이면 이름이 없으니까 그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기명식이라고 해도 역시 실명 확인은 합니다. 그래서 언제 실명 확인을 하냐면 처음에 발급할 때 실명 확인하고요. 나중에 해지할 때, 그죠? 지급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급할 때. 다 실명 확인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 82쪽에 거기 종류에서 밑에서 셋째 줄을 치도록 할게요. 무기명식 정기예금은 만기와 이자가 있는 자기와 수표가 동일하다. 신규 시에도 처음에 발급할 때죠. 신규 시에도 예금주의 실명 확인을 하여야 하고 지급 시에도 반드시 실명 확인을 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이 없다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기예금은요, 일단 거래 대상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예입금액은 제한이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각 은행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런 건 있겠죠. 어느 정도 이상 이런 건 좀 있을 거고. 예입 기간은 제일 짧은 게 1개월이에요. 최소 한 달은 맡겨야 되겠죠. 물론 한 달 맡긴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달도 안 되면 굳이 할 필요 없겠죠. 한 달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1개월이고 보통 60개월 이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유는 그때그때 공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예금의 지급기일 산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기예금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금뿐만이 아니라 정기적금이나 다 모든 예금에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의 지급기일을 산정해서 첫 번째 월 단위, 일 단위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월 단위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최종 월에 예입 해당일을 지급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내가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가입을 했어요. 9월 1일 날 가입을 했는데 1년짜리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31일이 1일까지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만기가 된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 1년짜리일 경우고요. 만약에 6개월짜리 내가 가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2월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2월은 말일이 31일이 아니잖아요. 뭐 때에 따라 다르지만 28일일 수도 있고 29일일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해당 지급월의 말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고, 일 단위는 일 단위로 그래서 날짜 계산해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딱 지급기일을 산정을 했더니 그날이 하필이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에요.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2월 28일이다. 근데 이 2월 28일이 하필 토요일이에요. 그럴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바로 전날, 이날은 영업일이 아니니까 2월 27일 금요일 날 찾아가든지, 아니면 이게 토요일이니까 그럼 일요일이 3월 1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은 안 되고 그럼 3월 2일이 월요일이 되네요. 이때 다음 영업일에 찾아가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최단 만기 제한 예금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정기예금은 최소한 한 달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하필 2월 28일이 되는 게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에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당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직전 영업일로 당길 수 없고 무조건 언제로? 뒤로만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최단 만기 제한, 뭐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6개월인데요. 그럼 6개월 앞으로 당길 수는 없고 6개월은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다음 영업일이 되는 거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관없이 전 영업일이건 다음 영업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 전 영업일로 할 때는 뭐 하루치 일을 뺀다든가 뭐 이런 거는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표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얘기했어요. 가입 대상 제한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축기간이 1개월부터 60개월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60개월이면 5년이에요. 이렇게 선택한 사람 대부분 없어요. 보통은 1년은 많이 하고요. 많아야 3년? 뭐 이렇게 되지 5년이면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좀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 어쨌든 뭐 한돈 이거다라는 얘기고요. 중간에 내가 급하게 이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정기는 중도 해지 가능하다. 어쨌든 이 원칙은 내가 약속한 기간이 되었을 때, 그죠? 그때 제대로 이자를 받는 건데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놔뒀다가 했을 경우 그 한 달 동안에 대한 이자를 주느냐, 만기 후 이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책에 보시게 되면 84쪽에 중도 해지 이율 있다. 대신 중도에 해지할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약속한 이자보다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정상 이율은 아니고 낮은 이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만기 후 이율에 대한 부분, 약정 이율보다 낮은 금리를 역시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 당연히 예금자 보고 되고요. 정기예금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정기예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회전식 정기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자동갱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다. 1년짜리인데요. 1년짜리인데 분기별로 해가지고 4개월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 1년이에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돼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뭐 이자를 돌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1년짜리로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3개월씩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게 돼. 금리 리스크를 좀 감안할 수 있는 거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떨어질 때는 굳이 이걸 가입을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오를 것 같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고객 입장에서 내가 좀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3개월마다 선택을 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회전식 정기예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성질이 똑같아요. 가입 대상 제한 없고요. 나머지 저축기간, 중도 해지, 만기 후 이자 있고요. 이자 지급 다양하고요. 예금자 보호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기예금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CD하고 표지보험하고 RP인데요. 얘네들 셋은 CD가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그 다음에 RP가 환매 조건부 채권 매도고요. 그래서 CD, 표지보험, RP 이거는 서로 비교를 해서 그 차이점하고 특징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왜냐?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양도성 예금 증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아, 통장이 아니라 뭐다? 증서구나. 한 장짜리죠. 양도성이다. 양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매매가 가능하다.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CD인데요. 일단 거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저축기간 30일부터 2년 안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87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예치금액 단위 뭐 일반적으로 그냥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증서 발행 형식이 무기명 할인식이다라고. 무기명 할인식. 자, 이 할인식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무기명이다라는 얘기는 양도하기 편하려고 하는 거고요. 할인식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정기예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1억을 1년을 맡기는데 그 1년에 대한 이자가 우리 좀 계산하기 쉽게 10%라고 칩시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10%라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1억에 10%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에요. 이걸 이자로 받는 거거든요. 그럼 1년이 지난 후에 나는 원래 얼마를 받는 거냐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원리금을 받는 거예요. 정기예금은. 즉 1억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정기예금의 성격인데 할인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1,000만 원을 어차피 받을 거니까 그거를 미리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1억에서 1,000만 원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9,000만 원이 되죠. 9,000만 원의 이 양도성 예금 증서를 사는 거예요. 사고 나서 1년이 됐을 때 이 양도성 예금 증서를 은행에 갖고 오게 되면 은행이 얼마를 주는 거예요? 1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인식이에요. 이게 바로 이자를 미리 내가 할인해가지고 산 거죠. 네.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CD의 경우는 제한 없고 가입자는 제한 없고 30일에서 2년이고요. 그러면 중도 해지가 불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도 해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양도하면 돼. 이건 매매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중도 해지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만기 후 이자는 줍니다. 늦게 왔어요. 늦게 오게 된 경우 만기 후 이자는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88페이지 맨 위에 4번 중도해지 만기후이자 원천징수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중도해지는 불가하다. 왜냐? 양도 가능하기 때문이고 만기후이자의 경우에는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 정기예금 만기후 이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의 만기후 이율과 똑같이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2016년 9월 21일 이후 신규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니까 그 이전은 사실 안 줬었는데 이제는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자 줘요. 이자 지급 제가 방금 설명했죠? 무기명 할인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 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가 됩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의 발행 시 업무 처리 방법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책상단에 청구 처리하는 교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감사통화자 입회하에 교부를 하고 거래 신청서에 이런 거를 표시하고 날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 처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책 89페이지에 보게 되면 통장식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게 나와요. 통장으로도 발행이 가능해요. 통장으로도 발행은 가능하다. 그래서 통장으로 할 때에는 기명식이 됩니다. 이름을 써요. 이름을 씁니다. 기명식이 되고요. 그 통장식 양도소 예금 증서는요. 밑에 쭉 내려오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기명의 통장을 교부한다. 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에 보시게 되면 은행의 승낙을 받으면 양도 양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승낙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도할 수 없다 이 얘기고요. 5번에 보시게 되면 잔액증명서 이거 줄 치세요. 잔액증명서 발급할 수 있어요. 원래는 CD는 잔액증명서 발급할 수 없거든요. 통장식으로 기명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잔액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줄을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지어음으로 갈게요. 표지어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은행에서 할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업 또는 무역 어음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게 만들어가지고 통합해서 은행에 보증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약속어음을 얘기해요. 그게 표지어음이에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이 들어가냐? 은행이 보증한다라는 말이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 은행이 보증을 하니까 이거 예금자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표지어음은 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돼요. 왜? 은행이 보증해서 통합해서 발행한 거기 때문에 은행이 발행한 거기 때문에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가입 대상 역시 제한 없어요. 표지어음의 경우에는요. 30일에서 270일이에요. 저축 기간이요. 중도 해지 똑같이 불가합니다. 중도 해지 불가하고요. 만기 후이자 없어요.
만기후자 없고요. 얘도 할인식인데 얘는 김영식 할인식. 김영식 할인식이 되고요. 약속을 발행한다. 1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고요. 대신 은행이 보증해서 은행이 발행한 거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는 된다. 자, 그럼 90페이지에 거기 3번 별표를 치시고요. 중도환매 만기후 이자 예금자 보호 여부 지급 준비금 중도환매 불가 동그라미 피시고 만기후 이자 안 준다. 이렇게 되고요. 예금자 보호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P 볼까요? 자,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도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정기예금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채권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때 내가 일정 가액으로 다시 사겠다라고 하면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매도인데요. RP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한 게, 얘는 특이한데 만기 후에 만기가 되었을 때 그때 이자를 지급을 해요.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정기예금이랑 똑같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일단 거래 대상 똑같이 제한 없어요. 저축 기간은 좀 짧죠. 15일부터 시작을 해요. 15일부터 1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기예금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 후 이자도 있고요. 이자는 만기 후에 주는 이자입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 대신 예금자 보호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보시게 되면 거기 동그라미 거래대상 매도금의 예금자 보호 여부 지급준비금에서 3번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거 거기 줄쳐놓고요. 환매수에서 일반적으로 중도 환매 할 수 있다. 중도 환매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나오고요. 일부 환매도 가능해요. 그래서 최저로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일부 환매한 다음에 잔액은 2천만 원 유지해야 되고 2천만 원까지는 일부 환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기 예금과 같이 후치를 적용을 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CD와 표지어음과 RP. 자, 요거를 차이점과 특징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CD, RP 이렇게 영어로 딱딱 되어 있는 건 예금자 뭐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세요. 그리고 CD와 표지어음은 무기명 할인식, 기명 할인식이다. 얘네들은 같이 할인식인 애들은 중도해지 불가하다. 근데 RP는 할인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기 후에 이자를 받는 거라 중도해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확실하게 비교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목돈 마련을 해볼까요? 아까는 목돈이 아예 있어. 그래서 그 목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건데요. 그 목돈이 처음부터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느냐?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이 있습니다. 일단은 적은 돈을 매달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모아가지고 목돈을 만든 다음에 그걸 굴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기적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기적금 역시 제한 없어요. 가입 대상엔 제한이 없고요. 가장 짧은 게 6개월이에요. 가장 짧은 6개월. 사실 6개월만으로도 돈을 모으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은 1년을 많이 하죠. 1년을 많이 하고요. 어쨌든 6개월에서 60개월, 60개월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개월에서 60개월 이렇게 되고요. 단리로 이자 계산을 한다. 그러면서 가로하고 장기일수록 표면금리가 높다. 좀 어려운 말 나왔어요. 단리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표면금리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자,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책을 보시고요. 계약 기간은 6개월에서 60개월, 5년까지 월 단위로 정할 수 있고요. 월 저축금은 계약에 1만 원 이상으로 정한다. 은행별 다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리와 복리를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단위복리 하니까 저거 어떻게 이해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수학 시간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서 여러분이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단위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쉽게 말해서 이걸 적금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정기 예금으로 방금 우리가 설명드렸다. 정기 예금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억이 원금이에요. 요거를 내가 3년 동안 맡기기로 했어요. 이자가 예를 들어서 2%예요. 되게 조금이죠. 2%. 어쨌든 2%다 라고 하게 되면 1억에 우리 계산하기 좋게 10%로 합시다. 1억에 10%예요.
10%입니다. 자, 그럼 1억에 10%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단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간단하게 기간 곱하기 이율을 하면 돼요. 요게 이자예요. 요게 이자. 그래서 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 이율이 10%인데요. 1억에 10%면 얼마인 거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3,000만 원이 되죠. 이게 3년 후에 받는 이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단위. 간단하죠? 자, 그럼 복리는 뭐냐? 복리는 이자에 이자를 얹어주는데 어떤 식으로 얹어주는지 볼게요. 조건은 똑같다라고 보겠습니다. 1억이고요. 3년이고요. 똑같이 10%예요. 연이율 10%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1차년, 2차년 차례차례 계산을 좀 할게요. 1차년이 됐어요. 1차년에는 1억에 10%인 이자가 얼마가 됩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이자를 받는데 아직 만기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이자를 원금에다가 얹어줘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더해주니까 1억 1,0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1차년에 이 1억 1,000만 원이 원금으로 변해요. 얘는 원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1억이에요. 1억인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계산하는 건데 얘는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리예요.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얹어가지고 원금으로 돼요. 자, 1억 1,000만 원이 원금이 됩니다. 그러면 2차년에 똑같이 연이율 10%예요. 근데 이 이율은 원금의 10%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원금이 얼마였냐면 1억 1,0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럼 이거의 10%면 이자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100만 원이 되겠죠. 1,100만 원. 그래서 2차년에는 이 원금에다가 1,100만 원을 얹어줘요.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더하기를 하면 얼마가 됩니까? 1억 2,100만 원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요게 다시 뭐가 된다고요? 원금이 돼요. 원금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3차년. 3년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1억 2,100만 원에 10%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여기다 곱하기 10%를 하면 결국 이자는 1,210만 원이 되네요. 이게 원금에다 더해지는 거죠. 1억 2,100만 원 더하기 1,210만 원 되니까 1억 3,310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요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단위로 가입을 하게 되면 1억에 3년에 연 10% 똑같이 맞는데 받게 되는 이자가 3,000만 원이지만 내가 복리로 가입을 하게 되면 얼마를 더 받아요? 310만 원을 더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게 바로 복리입니다. 그래서 정기 적금의 경우는 단위로 이자 계산을 하니까 보세요. 기간이 3년인 경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5년 뭐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단위인 경우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하게 되면 표면금리를 일부 높여주는 거예요. 표면 높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책의 97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97페이지 보시게 되면 표면금리와 연수익률 해가지고요. 계약기간별 연수익률에서 표면금리가 3.5인 경우 1년은 3.5가 되는데 옆으로 쭉 가게 되면 5년은 3.36으로 나오죠. 7년은 3.29로 나와요. 3.29면 0.21%나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표면금리를 높여줘야 그래야 짧게 가진 사람과 비슷한 그런 이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일수록 표면금리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 93페이지 다시 앞으로 와서요. 3번 계약액의 첫 번째 줄 주시도록 할게요. 계약액은 월 저축금별로 만기까지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길면 길수록 계약기간 초기에 입금한 거는 복리로 계산을 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그래서 밑에 줄이죠. 금융기관에서 정기적금의 이율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장기일수록 표면금리가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계약의 나눔.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로 가입을 했는데 이걸 50만 원짜리 두 개로 나눌래요 라고 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어쨌든 나눠가지고 원래 가입한 그 금액과 똑같기만 하면 돼요. 가능하다. 계좌 쪼개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지급을 하는 방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죠. 만기 해지가 있고요. 만기 앞당김 해지, 만기 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중도 해지가 있어요. 중도 해지나 만기 해지는 아시죠? 들어봤을 텐데 만기 앞당김 해지, 만기 채상 이게 뭐지라고 할 텐데요. 얘는 정기 적금에만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채상을.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2일 새해가 되어서 내가 이제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은행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월 50만 원으로 적금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1년짜리로 적금하는 거죠. 내가 연말에는 정말 내가 몇백만 원 손에 쥘 거야 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하니까 요거 만기가 언제가 되냐면 12월 31일이 만기가 되는 거예요. 12월 31일에 만기가 되는데,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2월, 3월 쭉 해서 12월 1일까지 2일, 12월 2일이겠네요. 12월 2일까지 12번을 다 냈어요. 납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12월 15일에 내가 무조건 이게 모여진 돈이 600만 원이잖아요.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해가지고 은행을 갑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납입은 일단 했어요. 그죠? 12번을 다 했어요. 12번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중도 해지는 아니에요. 12번 다 냈으니까. 그렇지만 만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만기 해지는 아니에요. 이런 거를 만기 앞당김 해지라고 합니다. 내가 납입할 걸 다 냈어. 다 낸 상태에서 만기까지 못 기다리고 며칠 좀 빨리 땡겨 써야 돼. 요게 만기 채상 혹은 만기 앞당김 해지라고 하는데, 이때는 정상 이유를 적용을 해요. 애초에 약속을 했던 정상 이유를 적용하는데, 단 보름을 먼저 갔으니까 보름치만 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기 앞당김 해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중간에 만기 앞당김 해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적금의 만기일은 최종 회차 월 저축금 납입 기일로부터 1개월 후에 돌아오는데 1개월 이내에 지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고, 이럴 때는 보시게 되면 정상 이율이 되는 거, 당해 적금 이율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정상 이자를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금리와 연수익률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유적금 보도록 하죠. 자, 정기적금은요, 일정한 날짜를 정하고요, 일정한 금액을 정해요. 그래서 따박따박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정기적금인데, 자유적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전체적인 기간만 정하고 내가 언제 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를 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적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자유적금인데, 거기서 이제 가입 대상도 제한도 없고, 뭐 날짜나 이런 거 다 제한이 없는데, 한 가지 제한을 두는 게 있어요. 요거예요. 일정 기간 경과 후 입금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3년짜리 자유적금을 가입을 했어요. 이때는 내가 3% 이자를 약속을 받고 가입을 했는데 점점점 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차년, 2차년, 3차년 드린 거잖아요. 처음에 가입했던 1년을 열심히 넣었어. 근데 이때 한 500만 원 정도 넣었어요. 근데 2년 차에는 돈이 없었어. 그리고 이제 까먹기도 하고 막 쓰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거의 돈을 안 넣었어요. 근데 다 보니까 3년 차가 다 되었는데 시중은행은 1.5%인데 내 거는 3%네? 야, 그럼 내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가지고 2천만 원을 확 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금리 리스크가 크겠죠. 시중금리가 1.5밖에 안 되는데 3%로 그 돈을 다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될 테니까, 약속은 어쨌든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도를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한도를 두냐면 여러분 제 98페이지 맨 위에 계약기간 3분의 2 경과시, 여기까지 지난 거예요. 3분의 2 경과시에는 이미 낸 돈의 2분의 1, 즉 500만 원이잖아요. 지금까지 낸 돈이. 그럼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이때는 250만 원만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입금 한도를 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어쨌든 이 이율의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넣어놓으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때 내가 2천만 원 정도를 넣어놨으면 이때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요? 1,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정 기간 경과 후 입금 한다고요? 분할 해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건별로 내가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금 건별로. 자, 이렇게 이제 자유적금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정기적금은 응당일에 입금하는 거 얘는 자유롭게. 그죠? 그래서 정기적금의 경우에는 연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지연일수 산정할 수 있고, 얘는 그런 게 없죠.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만기 앞당김,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만기채상, 이거 정기적금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기 이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연체가 돼서 날짜를 좀 뒤로 미뤘을 때 그때 그런 경우 있고요. 만기 경과 후에 정기적금은 제한적으로 입금이 가능하지만 자유적금은 입금 불가하고요. 계좌 분할 정기적금은 가능해요. 뭐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자유적금은 그런 거 없어요. 뭐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근데 건별 분할 이거 안 돼요. 그렇지만 자유적금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목돈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돈 운영에 대한 거 우리 배웠었죠. 또 독특한 저축이 하나 있어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독립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집을 사잖아요.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 얘기죠. 우리나라는 워낙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매매를 하는 거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집을 내가 돌아보면서 마음에 들면 그 집이 팔려고 내놨을 때 그러면 마음에 들면 그때 계약을 하는 거,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파트 이제 건설업자가 2년에서 3년 후에 이제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나 3년에 완공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청사진을 미리 보여줬어. 그 청사진이 일종의 모델하우스인 거죠. 모델하우스를 미리 보여줘요.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 마음에 들면 이거를 신청을 해라. 2, 3년 후에 너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분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가서 어머 되게 마음에 든다. 내가 지금 어차피 당장 돈도 없는데 잘 됐다. 2, 3년 후에 내가 이 집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분양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신청을 하는 걸 우리가 청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통장이 바로 이 통장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통장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청한다고 다 되나? 그런 거 아니야. 당첨이 되는 사람이 있겠죠.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되면 처음엔 계약금 내고 그 다음엔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이렇게 하면서 내 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통장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거 한 가지만 있습니다. 예전에 뭐 청약부금, 청약예금, 뭐 청약저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없어졌고요. 이걸로 하나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돈을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적금식으로 매달 일정한 돈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통장은 아무 데서나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8개 은행인데요. 여러분 제 9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취급금융기관에서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국민은행 이렇게 해서 8개 기관이 된다. 요거 줄을 좀 쳐놓도록 하고요. 용어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용어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박스 있죠. 국민주택이 있고 민영주택이 있어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국민주택은요, 쉽게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공사 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아니면 지방공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서민보급형 주택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혹은, 민간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요거 이하인 경우죠. 이런 주택을 우리가 국민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택의 입주 자격은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돼요. 그 동네에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나는 집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주택에 할 수 있다. 입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민영주택은요, 그냥 일반적인 주택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민간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그런 주택을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을 하더라도 요거 초과 85제곱미터 초과 제곱인데 제곱미터 초과 이런 경우는 민영주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입주 대상 자격은요, 그냥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살고 있으면 됩니다. 성인이고.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가입 대상을 봅시다. 누구든지 가입 가능해요. 외국인 거주자도 되는데요. 대신 하나만 돼요. 1인 1계좌. 내가 여러 개를 가입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절주 기간은 언제냐? 당첨되기 전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약이 될 때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월 저축금은요. 2만 원에서 50만 원 요 사이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2,700만 원 예치가 가능하다. 2,700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설명할 때요. 적립식도 가능하지만 한 번에 돈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치식으로 할 때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책 106페이지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치금액이라서 중간에 표가 있어요. 민영주택 청약시장시 지역별 전용 면적별 예치금액. 그래서 모든 면적을 할 때 가장 최고의 금액이 1,500인 거죠. 1,500. 이거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만 원에서 50만 원. 5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이거를 24회 2년간 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1,200만 원 되거든요. 요거. 이거를 합하면 2,7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치가 가능하다. 한 번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율은요. 은행에서 고시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는 게 101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거기 이율 변동표에서 맨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은행이 똑같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2010년 8월 12일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높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 처리가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거겠죠. 청약 자격, 1순위냐 2순위냐, 청약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먼저 청약 대상자에서요. 그 세대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럼 세대의 기준을 좀 봐야 되는데 10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네모 박스가 있어요. 세대는 일단 내가 청약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세대예요. 그리고 신청자의 직계 존속 부모님인 거죠. 배우자도 역시 부모님이 있겠죠. 직계 존속 같은 세대로 쳐줄 수 있고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 비속 자식이에요. 여기까지가 세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 또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배우자가 따로 직계비속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혼을 했는데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데리고 재혼을 한 거죠. 이런 경우, 이 경우도 해당이 된다. 근데 이제 직계존속에 들어가는데 이 직계존속이 따로 사는 경우, 같이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 별표, 당구장 표시에 보시게 되면 그 두 번째 당구장 표시에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존속 및 직계 미속을 포함한다. 그래서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요, 그 주민등록부상에 같이 있는 사람들 그 경우에만 인정이 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은 집이 있어, 자식들은 없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 집에 얹혀 있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해서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요,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식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세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자, 1순위가 돼야 될 거예요. 1순위 조건에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어디에 청약을 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청약 그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요. 1순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에 대한 부분도 보고요. 납입 횟수에 대한 부분도 봐요. 그래서 먼저 기간에 대한 부분 볼게요. 기간에 대할 때 청약을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돼요. 2년 이상. 근데 위축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1개월만 지나면 돼요. 잘 아무나 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위축 있고요. 요거 두 가지를 다 빼요. 투기나 청약과열지구도 아니고 위축지역도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지역이겠죠. 그럴 때 이게 수도권이냐 혹은 수도권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수도권인 경우는 수도권 이외에 그래서 수도권인 경우는 1년 이상, 수도권 이외에는 6개월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기간뿐만이 아니라 납입 횟수로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납입 횟수는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2년이면 24회죠. 24회 이상, 여기는 1회, 이거는 12회, 이건 6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이주지역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때그때 공고문이 나오는데요. 그 공고문을 참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이제 항상 바뀌게 되니까 뭐 굳이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청약을 할 때 공고문에 쫙 설명이 나와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건 이런 거고, 만약에 뭐 시도지사 같은 경우 좀 늘릴 수는 있어요. 뭐 그거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순위의 경우는 이렇다. 자, 민영주택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도 1순위에 해당되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그런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10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거기 밑에 동그라미 4번을 볼게요. 납입 횟수에서 기본적인 건 제가 설명을 했고요. 월 납입금이 10만 원 초과 입금 시에는 그냥 10만 원 납부로 인정한다라는 부분 좀 줄을 쳐놓고요. 5번 보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납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내게 되면 그러면 순위 발생도 그만큼 늦어져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못하거나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싫어가지고 한 번에 다 냈어요. 아까 얘기했었죠. 왜 선납으로 왜 24회 쫙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수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납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약정 납입일이 도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당 금액이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엄마가 내줬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성년이 되기 전에 엄마가 내줬어요. 그러면 성년에 이르기에 납입한 회차는 24회를 초과한다라고 해도 24회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순위 안에서 이제 경쟁이 될 수 있잖아요. 대부분 1순위인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해요. 그래야지만 당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1순위 이내에서 경쟁이 될 때, 그럴 때 공급 순차가 있어요. 이 공급 순차는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만약에 4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와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 두 개 나눕니다. 그래서 4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는 저축 총액을 봐요. 저축 총액을 보고요. 이거는 납입 횟수를 봐요. 납입 횟수를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순차 내에서 1순차와 2순차가 있는데요. 1순차는 일단 3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축총액이 제일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1순차가 되는 거예요. 40제곱미터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3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가고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그 다음에 2순차는 그냥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그리고 나머지 만약에 똑같아. 그러면 그냥 그때 추첨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10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2순위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제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민영주택은요, 무주택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냥 성인이면 돼요. 나머지 조건 다 똑같아요. 조건 다 똑같고, 대신 이제 2순위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1순위 제한자에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청약하는 경우는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주거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 지구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청약주택 규모, 면적이죠. 이걸 선택을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최초에 선택을 하긴 하는데요. 중간에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자유롭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청약 신청일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고요. 명의 변경이 있는데요.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원칙은 안 되는데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 의한 경우는 돼요. 그래서 사망을 했으면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 변경이 가능, 조건이 맞으면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압류 변경, 압류. 그 다음에 담보대출, 그러니까 담보대출도요. 본인 담보대출은 돼요. 타인은 안 돼요. 본인 담보대출은 가능하다. 타행 대출 및 제3자를 위한 질권 설정 불가하고 계좌 분할 해지 양도양수 불가하다. 그리고 얘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그럼 불안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가 보증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한 거죠. 훨씬 더 안전해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는 아니나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목돈을 운영을 할 때 어떤 예금이 있는지 서로 비교해서 알아봐라 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정기적금이나 이런 부분 설명드렸고요. 독특하게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